네, 안녕하세요. 네, 어, 저는 어, 임상의학 입문을 맡고 있는 중앙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의 김찬웅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네, 음, 제가 오늘은 이 임상의학 입문의 교과목에 대한 배경 그리고 이 임상의학 입문이라는 교과목을 통해서 여러분이 학습하여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 좀 이해를 돕고자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어, 여러분께서 예과 과정을 무사히 잘 마치고 임상의학을 들어오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정말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음, 저가 먼저 이제 저의 소개를 좀 하자면 저는 지금 응급의학과에 소속돼 있고요. 그래서 중앙대학교 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환자를 진료하고 있고요. 음, 진료 영역은 제가 응급의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환자 관련한 세부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소생 관련한 환자들이라든가 또는 기타 중증 질환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의학과 근무 이외에 의학교과 교실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하고 있는 이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역할은 이 학교에서 교육 관련한 부학장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과정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개선하는 그런 역할.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임상 시기 동안에는 본과 3학년, 4학년 동안에 여러 차례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어, 임상 수행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교과목과 관련한 여러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CPX와 오스키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교육을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시작하는 임상의학 시기에는 한동안 많이 보지는 못하겠고요. 여러분이 또 임상 통합 과정을 잘 마치고 실습 과정으로 넘어오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CPX, 오스키 관련한 수업들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때로는 프레셔를 주기도 하고 여러분한테 격려를 하기도 하고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마치고 저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과 뭐 나름대로 애정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가 오늘 수업을 하는 교수와 수업을 받는 학생의 입장도 있겠지만 정말 여러분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큰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뭐 보기에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지만 제가 이렇게 얼굴까지 포함해서 영상을 마련을 했습니다. 음, 임상의학 입문이라는 이 과정은요, 말 그대로 여러분이 임상이라는 어떤 학문적 영역에 진입하는 그 과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어, 이 과정에 대해서는 실제 다른 의과대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아,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앙대학교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 이 임상의학 입문 과정에서 주로 어, 진행하는 교육 과정이 기존의 강의실에서 하는 강의 중심의 교육이 아니고 어,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팀 활동을
바탕으로 한 교육 과정이라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러분의 조장과 부조장 선생님들을 미리 사전 미팅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미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미션을 잘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어, 미션 하나하나가 뭐 한두 사람이 그냥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 수 있는 완성할 수 있는 미션이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 그동안 조별 활동했던 그런 타성을 버리시고 혹시라도 음, 저기 팀원들 활동하는 저 군데서 떨어져서 구석에 혼자 아, 고립돼 계시거나 나몰라라 하시는 그런 일명 무임승차하는 학생이 선생님들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 임상의학 입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소개를 들어가면요. 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몇 가지, 크게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임상의학을 배우는 그 자세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키울 것인가 라는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교과목에서도 물론 의사가 돼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소양이라든가 지식들을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하는 임상의학은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의사라는 전문 직종의 전문가가 돼서 실제 환자를 만나서 이제 무언가 진료를 하고 또 진료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어, 치료 행위를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전까지도 학습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또 열의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했겠지만 아마도 지금부터는 이전과 좀 다른 수준의 자신에 대한 어떤 각오, 경각심 이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이 임상의학이라는 학문의 어떤 학습 자세, 나의 태도,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의사가 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시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과정이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중앙대학교 이과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 면허를 취득하시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모든 의과대학 졸업한 의사 선생님들이 똑같은 의사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의 관점에서는 어, 정말 다양한 의사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하면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는 어떤 점이 다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과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의 졸업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거고요. 음, 세 번째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본과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3학년, 4학년으로 올라오면서 대부분 학생들이 본인이 되고 싶은 의사의 목표로 실력 있는 의사를 많이 꼽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실력이란 무엇인가? 실제로 실력이라는 것이 지식이라는 것으로 굉장히 많이 착각되어지는 어,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임상학을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 과연 실력 있는 의사라고 하면 그 실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임상의학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력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또 이 임상의학 입문 과정이다. 네 번째로는 저희 의과대학의 졸업 성과는
뭐 아시는 분도 있겠고 접해보지 못한 분도 있겠지만 조화로운 의사입니다. 이 조화로운 의사가 의과대학의 교육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표 밑에 교양인, 전문인, 봉사인이라고 하는 음, 세 가지의 구체적 역량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조화로운 의료인으로서의 그 세 가지 역량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이 시간 동안 가질 것이다. 또 하나는 이 마지막으로 이제 히든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교육 과정을 통해서, 수업을 통해서 무엇인가 배우는 것도 존재하지만 수업이 아닌 수업 이외의 시간, 다시 말하면 의과대학 6년의 전 과정 속에서 수업을 뺀 나머지 시간, 동료들과의 어떤 활동, 그다음에 취미 또는 기타 다른 개인적인 어떤 문화적인 활동, 다양한 활동, 뭐 동아리 활동도 있겠죠. 이런 어떤 과정들이 물론 또 수업뿐만 아니라 수업이 주지 못한 굉장히 큰 의사로서의 능력을 여러분한테 주고 있다.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동영상 수업이 굉장히 이제 지루하고 또 이렇게 집중하기 어려운데요. 가능하면 제가 컴팩트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사실은 이 임상의학 입문이라는 과정이 코로나 시기인 관계로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 조별 활동이 굉장히 이렇게 밀접하게 조활동이 이루어지는데요. 어, 코로나라는 그런 특수 사정 때문에 많은 부분이 좀 변경이 돼서 대부분 이렇게 비대면으로 조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또한 여러분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2020년도 시기에는 의대생으로 존재합니다. 그렇죠? 저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같이 만나서 수업을 하지만 저는 이전에 의대생이라는 경험을 하고 쭉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제가 흘러왔던 경험했던 그 과정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네, 알지를 못하고 여러분들은 지금의 여러분이 바라보는 상황 속에서 놓여 있다. 그러나 여러분도 2020년인 지금은 의대생이지만 앞으로 20년이 지난 2040년도에는 의사로서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의료 환경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 물길처럼 따라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일정한 구간의 흐름 속에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일정 기간은 지금처럼 겹쳐서 현 시대를 마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을 바라보는 2020년을 바라보는 그 시각은 지금의 모습이지만 그 이전에 어떤 흐름을 통해서 지금이 되어 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과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현재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뭐 복잡하게 말하는 것은 과연 의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의사가 되어야 되는가 라는 고민을 시작할 때 과연 의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의사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역사적 맥락과 배경이 무엇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2020년도에도 의학분업이라는 사태를 통해서 의료계가 파업을 강행했던 또 기억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 이후에 20년이 흐른 2020년, 우리는 올해 여러분도 직접 현장에 있었지만 굉장히 큰 또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 앞으로 20년 뒤에 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의사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맥락을 가지고 한번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우리 지금 수업을 듣는 선생님들하고는 직접적인 대화를 못 해봤지만 지금 실습을 하고 있는 본과 3학년 선생님들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나눴습니다. 어, 굉장히 이 올해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우리 의과대 학생들이 안타까움과 아쉬움, 또 아쉬움을 넘어선 어떤 분노 이런 부분도 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뭐 짧게 소개하면 우리 본과 3학년 선배들이 올해를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이렇게 단체 전문가 입장에서 의료 체계를 위해서 어, 진심으로 주장하는 이 주장들이 어떤 밥그릇 싸움으로 매도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기성 언론들에 의해서 어,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많이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느꼈다. 음, 그리고 그 아쉬움을 넘어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분노까지도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비슷한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은 또 20년 뒤에 이와 같은 상황이 또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과연 우리는 다음은 어떻게 현명하게 그런 상황을 헤쳐나갈 것인가라는 것도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됩니다. 네. 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딱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제 생각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생각에 도입을 제가 시작하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 스스로 의사라는 지위와 역할이 언제부터 생겼을까? 그리고 누구와 그 역할을 부여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 지금까지 그러한 의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의사뿐만 아니라 판사, 뭐 변호사, 성직자, 뭐 굉장히 많은 사회 안에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전문가 집단이 사회에서 필요한 어떤 역할에 대한 이야기의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사회적 계약론이라는 겁니다. 어, 이 사회적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회가 전체가 공존하려면 필수 역할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집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을 했겠지만 사회가 점점 발달하고 산업혁명을 거치고 그러면서 분업화되고 그러면서 이 일들이 굉장히 세분화되는 거죠.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치료의 전 과정을 다 제공했지만 지금은 역할별로 다 나눠지죠.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물리치료, 방사선, 진단검사, 안경사, 뭐 역할이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역할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회는 점점 발전해 나가고 커지면서 점점 세분화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그 세분화라는 게 바로 여러 가지 필수 역할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필요들이 있어서 필요한 어떤 전문가 집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사회는 독점적 역할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 독점적 역할이라는 것은 그 직종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다른 직종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직종만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사회에서 독점적으로 역할을 주는 거죠. 음. 사회에서는 이렇게 제도적으로 당신이 그런 역할을 하라고 역할을 주어지고, 그에 대해서 사회가 그 집단에 제공하는 것은 어떤 거냐? 바로 네, 경제적 보상과 지위 보장입니다.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지위와 또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이죠. 이렇게 전문가 집단과 사회가 이 사회적 계약이라는 걸 통해서 그 전문가 집단에 특정한 역할을 주고 거기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하는 그런 관계가 바로 사회적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독점적 역할을 권한을 부여한 전문가 집단의 입장에서는 대신 그런 독점적 역할을 부여받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받는 대신 전문가 집단은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기여를 하게 돼야 되느냐? 바로 사회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헌신하는, 예를 들면 그 집단의 자체적인 어떤 통제나 이런 것들은 일반의 사회에서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윤리와 원칙을 가지고, 그리고 기준을 가지고 엄격하게 자기 통제를 하는, 사회적 개혁에 의해서 그렇죠? 전문가 집단에게 주어진 그런 독점적 역할과 경제적 보상, 이에 상응해서 전문가 집단은 사회에게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바로 우리 전문가 집단은 스스로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기준이나 윤리보다 더 엄격한 자기 통제를 하겠다라는 것이 서로 암묵적으로 합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회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수 역할들이 인식이 되고 각각의 그런 역할들의 전문가가 이제 등장을 하는 이 시점에서 이 사회적 계약은 흔히 말하는 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의 주체들이 사인하는 그런 계약이 아니고 암묵적인 계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행적으로 그럴 거라고 서로 기대와 역할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보시면, 이렇게 사회와 특히 전문가 집단의 의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사회에서 주는 독점적 역할이 뭐죠? 그렇습니다. 면허입니다. 즉, 이 사회에서는 의사 이외에는 절대 침습적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일반인이 음,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뭐 뾰루지 같은 거 잘 짜시죠? 이 단순한 것을 전제로 봐도 여러분 가족이 뾰루지를 짜준다. 이 짜주는 행위는 명백히 뭐죠? 예, 의료행위입니다. 그 사실은 이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확장한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보상이나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 뿐이지만, 어찌됐든 어느 누구도 의료행위, 침습적 행위, 치료행위를 의사가 아니고선 할 수가 없다. 오로지 의사만이 그런 독점적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부여를 한 겁니다. 뭘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뭐 의료보험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 체계를 가지고 보상을 이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는 이렇게 독점적 권한과 경제적 보상을 통해서 전문가에게 주어지고요. 그러면 전문가는 그럼 사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수준 높은 의료 실력을 연마하고,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월등한 이타심과 훌륭한 인격의 어떤 통합성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해야 되는 거죠.
이 과정은 의사를 끊임없이 교육하고 그리고 어떤 성찰을 통해서 개선하고 이런 과정이 사회에게는 암묵적으로 약속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현재 2020년에 의과대학생으로서 사회를 보는 그 현재적인 시점과 달리 제가 맥락이라고 얘기했죠. 저보다 더 이전, 현대의학 100년, 저희가 서양의학이 들어온 그 100년의 그 이전, 뭐 히포크라테스까지 넘어간다면 그 아주 오래된 이전부터 쭉 흘러오는 맥락이 어떤 거였냐면 지금까지 흘러온 맥락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의사란 무엇인가? 의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 질문의 과정에 맥락을 통해서 지금 현재 사회계약이라는 암묵적 계약을 통해서 사회와 전문가인 의사 집단은 일정 정도 암묵적 계약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원해서 된 거 아니고요. 저도 원해서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의사 되기 이전부터 이렇게 흘러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는 우리 의사를 바라볼 때 바로 이러한 사회계약적 관계로 바라봅니다. 사회에서 우리 의사에게 독점적 면허와 경제적 보상을 주었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에 상응하게 교육과 성찰을 통해서 실력을 키우고 환자를 위하는 그런 이타심을 발휘해라.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점점 이렇게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보십시오. 만약에 이 사회 계약은 암묵적 계약이긴 하지만 주체가 있습니다. 사회와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의 두 주체 중에 어느 한쪽이 이 계약의 어떤 기대를 저버리는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사회 입장에서 의사가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 사회가 무슨 행위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의사라는 어떤 동일시를 하지 않고 제3자로서 사회와 의사라는 전문 직종이 이런 암묵적 사회 계약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회가 보기에 의사가 사회적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 사회학적인 이론으로서는 어떤 게 있냐면 이 사회 계약에 대한 암묵적 파기입니다. 암묵적 계약인데 이 사회 계약에 대한 파기, 그렇죠? 변경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이 독점권을 철회할 수 있다는 거죠. 경제적 보상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이걸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네, 지금 뭐 한방도 있고 양방이라고 이렇게 분류돼 있지만 이런 면허 기능 이런 부분을 어느 전문가로부터 회수해서 다른 전문가에게 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사회 입장에서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보상 체계도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보험 급여 문제라든가 얼마든 정치권에서 움직여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보험 체계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하면 굉장히 막강한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체입니다. 그에 반해 이번 올해 그런 뭐 의정 사태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뭐 집단 행동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이 과정을 겪으면서 많이 회의가 들었던 아마 선생님들이 바로 요거에 해당하는 상황일 겁니다. 만약에 의사 입장에서 반대로 사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적절한 어떤 보상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 전문가 집단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사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에 과연 이 전문가 집단은 무엇을 사회계약적 상황에서 요구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답은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0년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2040년도에 여러분이 의사가 돼서 그때에 20년 뒤에 의대생이
지금과 같이 파업을 하거나 동맹휴학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코멘트를 하고 어떤 자세로 함께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요. 즉 사회가 제 역할을 못할 경우에 의사는 사회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의사표현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숙제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의사가 되는 길을 초입해서 의사라는 존재, 사회적 존재가 어떤 맥락을 통해서 지금 현재에 이르렀는지, 따라서 여러분이 의과대학에 들어와서 순수하게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관점으로만 지금 사회를 바라보고 평가하면 일반 사회와 어떤 불일치가 생길 수 있는지, 그런 측면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린 의미입니다. 사회는 그런 사회적 맥락에 의해서 사회적 계약이라는 토대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를. 따라서 우리 역시 그러한 구조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사회를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을 하던 조정을 하던 아니면 뭐 협력을 하던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배경의 맥락을 좀 말씀을 드렸다. 이 사회적 계약이라는 거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개념이 뭐냐면 진료의 능력과 권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은 누가 준 것이냐? 바로 사회가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엄밀히 그 사회계약론에 의하면 사회가 준 거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권한을 부여받았긴 하지만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능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주변에서 굉장히 유명한 명의 선생님들을 많이 접하실 겁니다. 과연 훌륭한 의사,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의사가 선생님들을 떠올려 볼 때 그 선생님이 갖고 있는 그 실력과 능력은 과연 그러면 누구의 것이냐, 이거를 한번 자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대표적인 그 사례로 우리나라의 LT라고 합니다.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이라고 간 이식 분야의 가장 선두 주자는, 네, 많은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서울 아산병원의 이 간이식 수술팀이 가장 선도적으로 지금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전 세계에서도 많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92년에 첫 간 이식을 성공하고 현재 98%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아주 세계적으로 뛰어난 간 이식 수술의 능력, 이 능력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부터 해보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간 이식 수술팀에서 대표로 계시는 바로 이승규 교수님이죠. 네, 외과학 교실에 아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가 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한참 오래됐죠. 2005년도에 국내 이식과 현황과 전망이라는 잡지를 쓰셨는데요. 거기서 보시면 우리나라 간이식 생존율의 역사를 보면 88년도에 시작을 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로부터 무려 4년이 지난 92년에 했죠. 그 당시의 자료는 뚜렷하진 않지만 한 몇 년 지난 98년 요때의 기록을 보시면 62% 성공률이. 뇌사자라고 하는 것은 뇌사 환자의 간을 이식한 경우 62%의 생존율이고, 실제 살아있는 건강한 사람의 생체 간 이식을 했을 때는 80% 조금 높겠죠. 하지만 이 98년도에는 이렇게 60%대와 80%를 보이던 것이
2004년, 2005년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어떻습니까? 아까 보셨듯이 76, 83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은 90, 네, 8%의 생존율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간 이식의 생존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연 그럼 그 간 이식의 생존율이 증가하는 그 과정에 기여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주역이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간 이식이라는 것은 수술 이외에도 이런 면역 억제제,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생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몸에서 생기는 자가 면역 거부 반응이 생기죠. 그럼 거부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거죠. 면역 후에 이식이 된 후에 그 면역 반응, 거부 반응을 억제하지 못하면 전부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 면역 억제제의 어떤 개발, 그 영역에서도 어떤 발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어떤 어, 수술적인 술기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아, 장기를 적출, 이식할 장기를 적출한 후에 어떤 보관 측면도 굉장히 발전을 해서 그 보존 시간도 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술 중에 여러 가지 위험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 위기 관리, 그다음에 어떤 모니터 이런 것들도 많이 발전했고요. 또 자가 수혈이라는 어떤 방식의 변화,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 수혈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들이 개발이 됐고요. 그 수혈에 할 수 있었던 장치적인, 기기적인 어떤 발전도 이루어졌고요. 또 무엇보다도 다양한 수술법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됐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교수님이 환자 상태를 빨리 파악하고 어떤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고 표준하고 체계적인 방법이 생기고 그리고 수술 후에도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 모든 과정에 사람들이 다 같이 잘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간이식에서 유명한 모 교수님의 어떤 특정한 능력 때문에 환자가 생존을 막 하게 되는 그런 영향이 아니고 환자를 케어하는 그 관련된 모든 분야의 다양한 요소들이 발전하면서 결국 생존율이 높아졌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교수님도 92년 초창기에 하시던 수술 방법과 지금의 수술 방법이 점점 발전해 가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수술 방법을 다양하게 바꿔갈 수 있었던 건 뭘까요? 바로 네,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환자. 이 새로운 시도를 동의하고 대상이 됐던 그리고 그 환자가 실제로 생존을 했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음, 사망했을 수도 있는 이 리얼 라이프가 누적이 된 결과에 수많은 의료진의 창의적인 그다음에 상상력 이런 것들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실제 의료라고 하는 것은 환자에게 적용이 되고 그 적용의 결과로서 생존과 사망, 죽음 이 결과로서의 이거를 받아들이 그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이 임상학을 앞으로 배우게 되는 네, 교과서의 여러 가지 증상 그리고 생존율, 합병증 발생률 이 모든 수치들은 실험실에서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수치가 아니고 인류의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직접
그 치료를 받아들이고 그 치료의 결과로서의 삶과 죽음에 자기 생을 맞췄기 때문에, 자기 생을 거기에 담았기 때문에 이런 수치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아무리 뛰어난 수술 방법이 뛰어난 의사다 하더라도, 또는 아무리 뛰어난 치료였던 약제를 개발하는 의사다 하더라도 그 개인의 순수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높은 생존율과 적은 합병증이라는 어떤 결과를 이루어낼 때까지는 수많은 환자와 그리고 그 치료를 함께한 의료진들의 노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과학적인 어떤 발전, 이 모든 것들이 아마 다 작용을 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뛰어난 실력을 갖춘다, 의사로서 뛰어난 실력을 갖춘다라고 했을 때 그 실력이 오로지 나의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정의란 무엇인가의 작가가 최근 출판한 거죠. 음, 이 서적의 이제 요점은 지금 어떤 사회에 있어서의 좀 전문가라고 하는 그 전문성이 어, 본인 스스로가 애초부터 없던 거를 만들어내고 키워온 거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걸 좀 지적한 그런 어, 책입니다. 뭐 굉장히 많이 읽혀지고 있는데 조금 연결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의학이라는 것은 어, 한 개인이 만들어낸 어떤 또 다듬어 놓은 학문이라기보다는 인류 전체가 삶과 죽음이라는 생과사를 경험하면서 누적한 그런 데이터다. 그런 학문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끝없이 그 여정에 함께 했던 환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응급의학과 1년차 전공의로서 아주 서툴렀을 때 의사결정을 한 것과 지금의 의사결정은 굉장히 수준이 차이가 납니다. 뭐 저는 응급의학과에 있기 때문에 매일 정말 생사를 눈앞에서 보는데요. 제가 1년차 때 뭐, 30년 전에, 20년, 30년 전에 의사결정했던 것과 지금을 제가 돌이켜봐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문가가 되는 과정에 많은 환자들이 떠오릅니다. 제가 익숙하지 않고 능숙하지 않았었을 때 했던 의사결정, 그 결정을 따라줬던 그런 환자들도 떠오르고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직접적인 임상의학을 배우게 되는데, 이 임상의학이라는 것이 어떤 학문이냐, 그런 흔히 말하는 한 사람의 물리학처럼 어떤 천재의 그 머릿속에서 상상력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학문도 아니고, 실험실에서 숱한 실험을 통해서 반복할 수 있는 학문도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과 사를 그대로 녹여내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학문이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이 의과대학을 입학하실 때 굉장히 축하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 축하의 배경은 뭐였습니까? 성적, 고득점의 성적을 만들어낸 거에 대한 어떤, 그렇죠, 격려, 축하.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제 의과대학에 들어온 지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정말 의학을 배우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여러분들은 의과대학이라는 곳을 여러분의 능력으로서 쟁취를 한 건 맞지만 이제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배운다는 것은 다른 대학, 다른 배움의 과정에서는 절대 허락되지 않는 독점적 지위를 준다는 겁니다. 의사가 되기 위한 의사 시험에 의과대학을 졸업하지 않는 사람이 응시할 수 없어요. 뭐 옛날 고시처럼 모든 사람이 사법고시를 보고 법조인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은 그렇죠, 로스쿨 졸업생으로만 바뀌었죠. 의과대학은 아주 오래전부터 대부분의 모든 전 세계 대학이 이 의학에 대한 배움의 접근 자체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의과대 학생만 이걸 배울 수가 있어요. 지금도 엄밀히 말하면 인터넷에 수많은 의학 정보들이 돌아다닙니다. 이 의학 정보를 암기만으로 따진다고 생각하면 의과대학에 있는 의과대학생보다 훨씬 더 많은 의학 지식과 실제 필기시험을 통하면 의과대학생보다 더 점수가 잘 나올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의과대학이 아닌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의학적 교과서라든가 이걸 통해서 학습을 자발적으로 한다면 일부는 학습 능력이 뛰어난 일부는 시험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절대 점수만으로 의사가 되기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의료의 행위라는 것이 독점적으로 의사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 행위에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만 주어진다는 거죠. 이 의료 행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의과대학 안에서 보면 단순히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의사가 되는 자격이 얻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능력이 필요하는데 단순한 수업 이외에 다른 활동을 통해서도 의사로서의 어떤 자질을 함양하고 또 하나 다른 중요한 것은 본과 3학년, 4학년 통해서 임상실습이라는 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의료 행위에 대한 배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외국에서는 임상실습이 없는 단순한 인터넷 강의만으로 의사면을 딸 수 있게 요구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의사 면허를 굳이 실습 없이 학문적인 필기시험만으로도 면허를 주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동의하진 않지만 소수예요. 이런 것처럼 의과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독점적으로 의학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실습 행위까지도 허락하는 거죠. 실습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독점적으로 허용된 이 배움의 터 여기에 여러분이 들어오신 거고 그 들어오는 진입장벽은 굉장히 높죠. 높다 보니 여러분이 그 과정에 들어온 그 성취감이 매우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성취감은 지금 임상을 시작한 이 순간 다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잘 받아서 내가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이 환희와 기쁨은 어렴풋하게 지금은 뭐 기억에 남아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우십시오. 여러분은 지금부터는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여러분에게만 접근이 허용된 이 영역에 들어오신 겁니다. 따라서 이 영역에 들어와서 지금부터 의사로서 쭉 성장해가는 이 과정은 무엇보다 개인의 것이 아닌 이 인류 전체의 유산을 우리가 만나는 그런 경건함을 가지셔야 된다. 우리가 어떤 세계문화유산이라든가 그런
그리스 아테네 가면 그 신전 앞에서의 느끼는 경외감, 그리고 아주 고색창연한 성당 안에서의 느끼는 그 경건함과 압도됨,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부분입니다. 임상의학에서 수많은 교과서와 텍스트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해야 될 공부 양이 많은 거에 압도되고 눌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은 인류의 유산을 이제 손에 닿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회를 받게 된 거에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인류의 유산을 정말 끊임없이 탐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임상의학을 하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문자 하나를 정말 그냥 일반적인 사회과학 책이라든가 소설책이라든가 그런 뭐 상식이나 뭐 이런 책처럼 여기면 안 된다. 그 문구 하나에 환자의 삶과 죽음의 역사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의사와 사회의 어떤 관계, 사회적 계약이라는 관계가 흘러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의사가 되는 이 첫 출발 시점에서 20년, 40년 뒤에 굉장히 숙련되고 전문가의 어떤 의료진이 의사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과정에서 그 끝없이 성장해가는 여러분의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숙련되는 그 능력은 결코 온전히 100% 여러분만의 것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의학이란 바로 그런 그 환자와의 삶들이, 환자의 삶들이 그대로 녹아있는 그런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의대를 어떤 이유로 오려고 했는지 그 어렴풋한 기억은 있을 겁니다만, 그걸 한번 지우고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나는 정말 이 사회적 계약에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 건가, 또는 나는 어떤 학문적 열정과 목적을 가지고 의사가 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사회적 계약과 학문적 열정은 정말 관계없이 정말 직업적인 안정성을 필요로 해서 의사가 되려고 하는지, 아니면 봉사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아까 다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맥락을 얘기하면서 여러분은 지금 의과대 학생이지만 20년 뒤에는 의사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를 들여다보면 사회는 여러분을 의대생으로 보고 저를 의사로 봅니다. 그렇죠. 실제 여러분이 의대생으로서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의사에 대한 어떤 요구나 의사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편견을 듣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은 현재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회가 갖고 있는 의사에 대한 어떤 비판과 편견에 책임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은 지금 의사가 되기 직전이고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가 의사와 맺은 어떤 관계의 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의사에 대해서 부정적 기사를 쓰는 언론 매체에 여러분은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현재 있는 기존의 의사들보다 훨씬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사회와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칙적으로 보면 여러분은 의대생이고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의사들이 하는 그런 많은 부정적 행위와 비윤리적 행위, 뭐 언론 기사를 쳐보시면 굉장히 많죠. 성추행부터 폭행부터 너무도 많습니다. 그 많은 기존 의사들의 어떤 비판점을 여러분은 과감하게 구별해낼 수 있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일반 사회보다 더 엄격하게 의대생으로서 의사를 비판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대생이 기존 의사를 기성 의사 세대를 비판한 적이 있느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 의정 사태를 통해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뭐 선배들에 대한 어떤 비판적 의견을 가진 경우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기회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역사적으로 맥락을 보면 정말 의대생이 기성 의사사회라든가 기성 의료 체계의 모순점이나 부정적 모습을 정말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일반인이 보기에는 의대생이라고 해서 기존 의사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동일시하게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곰곰이 생각해 볼 부분이지만 무엇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 이렇게 뚜렷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임상의학을 배우는 과정에서 지금부터 바라볼 관점이 무엇냐라는 거에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성 의사들이 또는 기존 의료 체계에서 하는 그 모든 것을 똑같이 답습할 필요는 전혀 없다. 원칙적이고 올바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따라 배우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따끔하게 학생들이 비판해야 된다. 그래야만 지금의 의사들보다 내일 세대의 의사들이 훨씬 더 훌륭하다는 것을 일반 사회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임상의학을 배우는 앞으로의 몇 년 과정에서는 정말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불합리와 부조리, 아주 좁혀 말한다면 의료계 내에서 발생한 어떤 기성 세대들의 어떤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과대학생으로서 신랄하게 한번 비판하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 언론에도 나와야 됩니다. 모두가 침묵하고 의사들이 쉬쉬하고 있을 때 의과대학생들이 의과대학생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기성의사 세대를 비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여러분들의 어떤 희망,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면접을 참여해서 많이 마음속에 남는 말입니다. 지금은 의전원이 없어졌지만 많은 의과대학 입학하신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자기소개서나 이런 데 보면 대부분은 가족 중에 또는 지인 중에 아프신 분이 있었고 그분을 보면서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그리고 앞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의대에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대에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왔다는 거죠. 네. 그런데 실제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이 레지던트가 되고 전문의가 되는 그 과정을 보니
소위 말해서 힘들고 어렵고 직접적인 생명을 다루는 과는 안 하는 거죠. 그 대부분의 의과대 학생들이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실제 의과대학을 졸업해 나가는 그 트렌드는 봉사하는 삶은 음, 최우선 순위가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느냐, 나는 어떤 의사가 되려고 하느냐,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구하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나는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의사가 되려는 건지 한번 생각을 요 임상의학 입문 과정을 팀 플레이를 하면서 팀 미션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음, 결국은 저울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망. 이건 아주 정당한 욕망이죠. 그렇죠? 아주 정당한 욕망입니다. 의사 면허를 따서 돈을 열심히 벌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아주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극히 정당한 윤리적으로도 문제되지 않는 그런 욕망입니다. 그런데 모든 의사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가 돼서 전공 과정을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뭐 주변에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바이탈과와 비바이탈과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중증 환자를 보는 영역을 많이 피하는 경우는 많지만 어찌됐든 여러분이 의사 면허를 따서 제가 말한 사회적 계약에 충실하게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사가 되려고 하느냐 이게 어느 순간인가는 항상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울질이 될 겁니다. 어떤 이는 100% 이쪽으로 기울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또100% 이쪽으로 기울어서 선교 활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외국 음, 제3세계에 가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죠. 100%의 삶을 이렇게 사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조율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나는 열심히 살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또 사회적 봉사도 많이 하고 싶고 이런 추상적으로 이렇게 좋은 생각만 할 때가 아니다 이제 여러분은 앞으로 임상의학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어떤 의사가 되려고 하느냐. 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제 제가 역사적 맥락을 조금 근거로 해서 어, 임상의학이라는 것을 배우는 이 시점에서 임상의학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배운다라는 것이 이 지금부터 배운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사 왜 되려고 하는지를 꼭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야 수없는 시험과 재시험과 유급의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음, 내가 이거 음, 통과하기 위해서만 하는 공부라는 그 의미가 아니고 정말 내가 어, 졸업한 뒤에 내가 만나는 환자를 살리기 위한 해결책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책을 본다면 아마도 책을 보는 자세나 또는 그 결과는 분명히 다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중앙대학교 이과대학이 과연 무엇을 요구하느냐 여러분에게 어떤 의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느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들으실 때
지금 제가 말씀하는 부분 들을 때 뭐 쉬는 시간이 필요하시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시면 중간중간 스탑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의과대학의 교육의 목표를 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철학적인 그 바탕이 됐던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음,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화로운 의료인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조화입니다. 하모니. 아, 요거는 제가 올해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월미도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 것 같은데요. 네. 하도 최근엔 코로나 때문에 어디 움직이지 못하니까 언제인지 제가 짬을 내서 아마 바카치라고 해서 제가 바닷가로 갔던 것 같은데 벌써 올해가 이제 다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여하튼 저희가 이 자연, 우주 이걸 바라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원리는 바로 이 조화다, 이 하모니다. 저희 육과대학에서 주목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화로운 의료인인데요. 이 하모니어스 독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료인, 조화로운 의료인이 어떤 하위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면 바로 이 세 가지 하위 개념입니다. 컬처드와 컴피턴트와 콜라보레이티브한 이 교양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컬처드 독터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기 개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스스로에 대한 리플렉션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발전해 나가는 누군가 바깥에서 타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어떤 방향 제시를 통해서 움직이는 그런 이 컴피턴트 독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이 아니고 대상이 환자입니다. 따라서 환자와 아주 어, 환자 중심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의사여야 된다. 그래서 이 컴피턴트 독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독터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이 환자가 아닌 주변으로 이제 확대되는 겁니다. 공동체 또는 뭐 국가 또는 뭐 더 넓은 범위에서는 세계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의료인으로서 어떤 내가 배운 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완성된 인간으로서 스스로를 발전해 나가고 또 두 번째는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전문가로서 실력을 함양하고 전문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는 그 사회와 국가에 헌신하고 그 사회와 국가의 조화를 이루는데 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세 가지 하위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조화로운 의료인 하모니어스 독터가 교육 목표다. 그 하모니어스 독터의 세부 개념은 컬처드 그다음에 컴피턴트하고 콜라보러티브한 의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능력과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능력과 실력이라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 어, 제가 이제 그 능력을 얘기할 때 이 세 가지를 나눠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 중에 조금 쉽게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성적이 좋은 사람으로 등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능력이란 지식만으로서 이루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지식과 술기와 태도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결합되어 있어야만 그게 능력으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8,000m 고봉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베레스트를 기점으로 해서 뭐, 네, 많이 들어보신 게 있죠.
K2 뭐 이하의 히말라야에 있는 거봉들입니다. 이 고산을 등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등반에 필요한 지식도 있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몸과 손과 근육을 어떻게 어느 지형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지식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그 지식에 근거해서 몸을 움직이고 산을 오르는 실제 스킬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뭐도 필요하죠? 네. 많은 두려움, 공포, 그 다음에 어떤 주변의 어떤 악천후라고 하는 다양한 환경 요소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태도와 의사결정 이런 부분들이 정말 빠짐없이 다 종합적으로 있어야만 이 산을 네, 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암벽 등반을 하는 사람을 보시면 이 사람이 취하고 있는 네, 자세와 손 방식, 근육의 쓰임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책을 통해서 배운다 그래서 다 할 수 있느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바로 뭐가 결합이 돼야 돼요? 네, 술기, 태도 이런 것들이 다 결합돼서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능력이 있다, 실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총합을 말하는 겁니다. 이과대 학생들이 졸업할 때 능력 있어요. 이 사람은 졸업생은 실력 있는 의사입니다라고 할 수 있을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개가 다 있어야 된다. 그런데 단순히 성적이 좋아서 지식이 많이 있어서 요거 하나만 높은 사람, 요거 하나 높은 사람을 우리가 실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네,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나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잘 받을 거야. 일면 맞는 측면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절대 최종적인 능력과 실력은 지식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 실예로 실력이 있는 의사와 성적이 좋은 의사, 성적만 좋은 의사를 제가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아직 임상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형당뇨라는 거를 익숙하지 않겠지만 제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살이면 몇 학년이죠? 네, 초등학교 6학년쯤 될까요? 네. 이 아이가 당뇨를 진단받았어요. 그러면 의사의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처방을 하냐면 네, 인슐린을 처방받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12살 여자애가 진료실에 와서 이것저것을 묻고 당신의 진단은 이런 검사를 해봤더니 당뇨예요. 당뇨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치료를 받아야 돼서 인슐린 처방해드릴 테니까 주사를 맞으세요. 이게 바로 의사의 예, 기대하는 모습이겠죠. 자, 이 선생님이 보인 능력은 뭐냐면요. 당뇨라고 진단하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인슐린 처방을 합니다. 그런데 당뇨라고 진단했고 인슐린을 처방해 준 걸로 환자는 실제로 낫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이 아이는 이 처방을 받고 여러 번 당뇨 조절이 안 돼서 병원을 방문합니다. 그때 우리가 진단과 처방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라면 당뇨가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당뇨가 조절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블레임을 하죠. 왜 당이 조절이 안 되는가? 환자에게 당뇨 조절 잘 하셔야 된다. 잘 안 하면 합병증으로 만성 신부전이 와서 혈액투석 아니면 콩팥을 이식받아야 된다라고 부정적 결과를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환자는 실제로 몇 차례 똑같은 상황이 돼서 결국은 만성 신부전으로
진단을 최종적으로 받고 굉장히 어린 나이에 투석을 하게 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똑같은 환자를 다른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진료를 했느냐. 실제 당뇨를 앓고 있는 12세 초등학생이에요. 이 아이에게 일형 당뇨라는 진단을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처방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느냐. 이 아이가 실제로 인슐린 주사를 맞아서 인슐린이 잘 컨트롤 되는지 관심을 가졌어요. 확인을 해보니 실제로 혈당이 조절 안 돼서 병원에 똑같은 상황으로 몇 번을 반복해 와요. 이 선생님은 그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이 처방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왜 당 조절이 안 되는지를 탐색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이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자가 인슐린 주사를 놓을 수가 없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주 눈썰미가 있는 초등학교 6학년이면 스스로 피하 주사를 놓겠지만 일반적인 초등학교 6학년생이 스스로에게 인슐린 처방을 자가 주사를 놓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해줘야 되죠? 네, 보호자가 해줘야 돼요. 보호자. 실제로 보호자가 주사를 놔줘야 될 텐데 그 보호자가 누군지 봤더니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조손 과정이에요. 아버지는 일 나가고 어머니는 도망가서 없고 그런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역시 수행 능력이 떨어지죠. 거기에 정해진 인슐린 용량도 정확하게 주사기에 시린지에 채워가지고 주사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당뇨를 앓고 있는 12살 아이에게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걸로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대입한,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식만을 알려준 그런 의사입니다. 그 환자의 증상을 보고 당뇨라고 진단할 수 있는 지식은 굉장히 많은 의사들이 가지고 있고요. 더 쉬운 거는 당뇨라고 진단받은 환자에게 인슐린을 어떻게 처방할지는 교과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의사들이 똑같은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환자를 회복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의사마다 다르다는 거죠. 단순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의사는 절대 환자를 회복에 이르게 유도할 수 없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어야 되느냐? 술기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술기와 태도냐? 이 환자가 환자의 생활 속에서 실제 인슐린 처방이 돼서 인슐린에 의해서 혈당이 조절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환자의 생활이나 어떤 삶을 같이 고민해주는 의사가 필요한 거죠. 실제로 이 케이스는 테드 강의에 나왔던 실제 환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도 어렸을 때 당뇨 진단받고 수많은 의사를 만났는데 똑같은 처방만 하고 인슐린 주사를 제대로 못 맞아서 혈당이 조절 안 되는데 만날 때마다 왜 혈당 조절을 못하냐라고 야단만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바로 인슐린 처방한 인슐린 주사가 왜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지를 관심 갖고 알아낸 거고 그 이유가 바로 가정 환경 때문이었다. 본인도 할 수 없고 환자도 할 수 없고 나이 든 할아버지 할머니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연결해 줬어요? 지역사회에 있는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나 그런 분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가장 가까운 보건소에서 나가서 인슐린 처방하게끔 해줬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정말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실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교과서를 통해서 방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앞으로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이 지식 습득만으로 끝나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 그걸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된다. 또 하나, 여러분이
의사가 되는 20년 뒤 2040년은 지금 상황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 될 것이다. 오히려 진단하고 처방하는 거는 인공지능이 다 해줄 것이다. 그 머릿속에 지금 막 외우고 암기하고 하고 있지만 오히려 암기와 복잡한 전산적인 데이터 결과 분석은 인공지능이 훨씬 잘할 것이다. 그럼요. 나중에는 지금도 뭐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진단명 넣고 연령과 몇 가지 요소 넣으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 이름 뭐 방법 다 나옵니다. 너무도 잘 돼 있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AI가 아주 발달할 20년 뒤에는 여러분이 하는 가지고 있는 실력, 지식, 태도, 술기 이 세 개 중에 이 지식 부분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대체할 것이다. 그러면 인간 의사의 역할이 무엇이 될 것인가? 여러분은 과연 무슨 능력으로 여러분을 찾게 만들 것인가? 환자를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환자라면 어떤 의사를 찾아갈 것인가? 처방을 교과서에 있는 처방을 그대로 해주는 그런 의사를 만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병을 진단을 받았는데 그 진단받은 병의 치료를 내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고 싶은 생활을 다 하면서도 그 치료가 가능하게끔 나의 삶에 맞춰서 치료를 디자인해 줄 그럴 의사를 아마 찾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취미 활동이 펜싱이에요. 그러면 펜싱을 하면서도 인슐린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만들어줄 그리고 그 방법을 함께 고민해줄 수 있는 의사를 저는 찾아갈 것 같습니다. 인슐린 처방만 하고 맞으세요. 안 맞으면 당 조절 안 될 거예요. 이렇게만 말하는 그런 선생님한테는 어, 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제가 쉽게 설명을 하는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아마 메시지는 아마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실력이란 지식과 술기와 태도 이 세 개가 합쳐지는 게 바로 실력이다. 절대 이 단순한 지식만으로는 절대 실력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지식만으로는 절대 이 8,000m를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산악 관련 학과를 다녔다고 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28,000m를 오를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없어도 매일 아침부터 이 지방에서 태어난 아이는 매일 여기를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 술기를 자연적으로 체득할 거고 태도도 체득할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산을 오르는 실제 능력은 지식이 없어도 술기와 태도를 통해서 지식은 쌓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의사가 실력 있는 의사가 되겠다. 우리가 말하는 조화로운 의료인, 교양인, 전문인, 봉사인 이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실력을 쌓는다고 할 때 실력은 반드시 술기와 태도 영역이 가장 중요하게 결합되어야 된다. 너무 지식에 국한돼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은 정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길러내는 게 아니고 술기와 태도가 뛰어난 종합적인 실력 있는 의사, 조화로운 의사를 키우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상학 입문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뭐 제가 이 소개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수행해야 될 미션에 대한 소개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임상의학 입문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정말 스스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던지는 질문을 진지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보고 성찰해보고 스스로에게 답을 한번 해보는 기회로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